당신과는 이제 끝이야. 남편이 내민 이혼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저는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그중 30년을 한 남자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했습니다. 30대 여자를 만났어. 재혼하려고.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6개월 후 모든 진실이 뒤집힐 거라는 것을.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봄이 오려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 강태수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아침을 차렸습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반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붙어 있는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제주도 여행 사진. 그때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며 묵묵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요즘 들어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문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 메뉴 물어봤는데. 아무거나 하세요. 바쁘니까 조용히 좀 합시다. 쌀쌀한 대답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랬습니다. 바쁜가 보다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갈색 봉투였습니다. 미숙 씨, 이거 열어봐요. 미숙 씨.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미숙 씨라고 불렀습니다. 여보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 그 5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자들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면 알잖아요. 이혼합시다.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감정 하나 없는 말투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요? 문제요? 당신이 문제예요. 30년을 살아봤는데 이제 더 이상 당신과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무섭게 크게 들렸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34살. 젊고 예쁩니다. 나한테 잘해줘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미 6개월 전부터 만났어요. 이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혼 서류에 사인하세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무너지는 건 제 인생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이제 나한테 새 인생이 생겼어요. 남편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랑 연락하세요. 재산 분할은 합리적으로 하죠. 그리고 한 달 안에 이 집 나가주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 된장찌개, 한 입도 먹지 않은 계란말이, 그리고 이혼 서류.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빌딩 12층. 남편은 이미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책상 위에는 우리 부부의 모든 재산 목록이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태수 씨 명의의 아파트 시세가 22억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강태수 씨가 결혼 전부터 준비한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잠깐만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아파트는 제가 시집 올 때 제 아버지가 전세금을 보태주셔서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 제가 살림하며 지킨 집이에요.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냉정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현금 수수 내역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증거. 저에게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주신 돈은 현금이었습니다. 그냥 믿고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영수증도 기록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돈. 그 사기꾼 말이오. 박미숙 씨, 당신도 그때 알잖소. 당신 아버지가 사기치려고 접근했던 거. 내가 돈 안 빌려줬더니 미국으로 도망간 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소? 딸이 결혼했는데 축하 한마디도 없었잖소. 손자 손녀가 태어났는데도 연락 없었잖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는 제가 결혼한 후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미숙 씨,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 분할이 쉽지 않습니다. 전업주부셨고 경제활동을 하신 적이 없으시니까요. 합의금으로 5천만 원 정도 받으시면 어떨까요? 5천만 원이요? 30년을 살았는데. 법적으로는 그게 합리적입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5천만 원도 많이 주는 겁니다. 당신이 번 돈이 뭐가 있소? 내가 번 돈으로 당신 먹여 살렸잖소. 먹여 살렸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30년간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신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야 모든 집 주부들이 다 하는 일 아니오? 특별한 것도 아니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의 헌신이 특별할 것도 없는 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받은 것은 전세금 5천만 원뿐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5천만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저는 딸 지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번호를 잘못 누르기도 했습니다. 지원아, 엄마야. 아빠가 이혼하자고 하는데. 알아요,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듯 무덤덤했습니다. 지원아,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니? 30년을 집안일만 하며 살았는데. 너랑 준혁이 키우느라 얼마나.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딸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빠 말 들어보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잘못한 것 같던데요. 항상 잔소리하고 아빠 번 돈 쓰기만 하고 아빠가 밤늦게 들어와도 이해 안 해주고 싸우고. 뭐라고? 지원아, 그건. 엄마는 돈 벌어본 적 없잖아요. 아빠가 번 돈으로 우리 키우고 집 사고 차 사고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 달라는 건 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원아,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학교 다닐 때 매일 도시락 싸주고. 고생이요? 엄마, 요즘 세상에 애 키우는 거 다 그래요. 엄마만 고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아빠가 돈 벌어온 거 잊으면 안 되죠. 지원아, 저는 아빠 편이에요. 엄마, 이번 일은 엄마도 반성하셔야 할 것 같아요. 끊을게요. 바빠서.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길거리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아들은 다를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준혁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바쁜데.
아빠가 이혼하자고 해서. 알아요. 누나한테 들었어요. 준혁아, 엄마 좀 도와줄 수 있니? 지금 당장 갈 때가.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전 아빠 편이에요. 아빠가 제 대학 등록금 다 내주셨잖아요. 대학원비도 유학비도 다 아빠가 내주셨고요. 엄마는 뭐 해준 게 있어요? 준혁아, 엄마가 밥 차려준 거요?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독립해서 살 거예요. 엄마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아들, 제발. 죄송하지만 전 아빠를 응원해요. 아빠도 이제 행복할 자격 있잖아요. 끊을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자식들에게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간 키우고 돌보고 사랑했지만 결국 저는 그들에게 당연한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5천만 원으로 저는 작은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건물 3층. 3평짜리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30년간 살았던 40평 아파트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짐을 풀며 저는 울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첩 몇 권, 낡은 그릇 몇 개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던진 말이 생각났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라. 결국 3주 만에 나왔습니다.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아이들 돌잔치 사진이 나왔습니다. 지원이가 한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요? 준혁이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아들을 사이에 두고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여행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제주도, 부산, 경주.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8세의 여자.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새어버린 머리카락. 누가 봐도 늙은 여자였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에서 전세금 3천만 원을 뺀 2천만 원. 당장 생활비도 걱정이었습니다. 한 달에 얼마나 쓸 수 있을까? 밥은 어떻게 해결하지? 겨울이 오면 난방비는? 두려웠습니다. 58년을 살았지만 혼자 사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50대 이상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식당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일은 좀 힘든데요. 서빙하려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무거운 것도 들어야 해요. 젊은 사람들도 못 버티는 일이에요. 두 번째 카페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경력이 전혀 없으시네요. 이력서에 쓸 게 없는데요. 30년간 주부셨다고요? 저희는 경력자를 찾고 있어서요. 세 번째 편의점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20곳 넘게 돌아다녔습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 청소업체, 마트.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경력이 문제였습니다. 30년간 가정주부로 살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한 편의점 사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알바생들은 대학생들도 많고 20대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60 다 된 사람을 써요? 손님들도 젊은 애들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주머니 나이면 아프기도 쉽잖아요. 그럼 저만 손해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쓸모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통장 잔고는 1,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고시원비, 식비, 교통비. 하루하루 돈이 줄어갔습니다. 겨우 구한 일자리는 새벽 시장 일이었습니다. 가락시장 채소 코너.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채소를 다듬는 일.
무, 배추, 파를 다듬고 포장하는 일. 하루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추운 새벽, 얼어붙은 손으로 물을 다듬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걸까? 옆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첫날이에요?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됐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8살이요. 어머, 저랑 동갑이네. 왜 이 일 하세요? 자식들은? 이혼했어요. 자식들은? 연락 안 해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 술 먹고 폭력 휘둘러서 이혼했어요. 자식들은 아빠 편이래요. 우리 같은 사람 많아요. 참고 사세요. 참고 산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팠습니다. 손목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어느 날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시장 아주머니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병원 가봐야겠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완전 새하얗게 질렸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아픈 거예요. 병원 가세요. 돈이 없어요. 뭐라고요? 병원 갈 돈이 없어요. 아주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어쩜 이렇게까지. 그래도 건강은 챙겨야죠. 병원 갈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8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1년 만에 2,200만 원을 썼습니다. 이 돈마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날 저녁 고시원 계단을 올라가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미끄러졌습니다. 간신히 난간을 잡았습니다. 아, 숨이 가빴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죽는 건가? 그때 고시원 집주인 아주머니가 계단 아래에서 소리쳤습니다. 304호. 우편물이요. 저는 간신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등기우편이었습니다. 발신인 미국 LA 박철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받는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미국 법무법인의 상속 통지서와 함께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친필이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체였습니다. 아프신 손으로 쓰셨나 봅니다. 미수가 아빠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게다. 의사가 말하더구나. 길어야 3개월이라고. 췌장암 말기라고. 30년간 연락하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매일 너를 생각했단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밤마다 궁금했단다.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다. 미수가 아빠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이제 말해줘야겠구나. 내 남편 강태수 때문이었다. 1994년 겨울 기억하니? 너희가 결혼하기 1년 전이었다. 태수가 나를 찾아왔었다.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5천만 원. 당시에는 정말 큰 돈이었다. 서울에 작은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었다. 나는 고민했다. 하지만 내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이니 믿고 빌려줬다. 차용증도 받았다. 1년 안에 갚겠습니다라고 직접 썼더구나. 법원 공증까지 받았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다. 전화해도 안 받았다.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갔을 때
태수는 나를 사기꾼이라고 했다. 장인어른이 저한테 투자하라고 사기를 쳤어요. 그 돈 어디 쓴 건지도 모르겠어요. 돈 떼먹고 도망갈 사람이에요. 너는 남편의 말을 믿었다. 당연했다. 신혼이었고 너는 남편을 사랑했으니까. 아빠가 사기꾼이라고 믿었겠지. 나는 변명하지 않았다. 내가 나서면 너희 부부 사이만 나빠질 게 뻔했다.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됐다. 그래서 미국으로 떠났다. LA에 있는 친구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다. 60이 넘은 나이에 남의 집 접시를 닦고 바닥을 쓸었다. 30년간 그렇게 살았다. 왜냐고? 너를 위해서다. 언젠가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도록 돈을 모았다. 하루 10시간씩 일했다. 주말도 없었다. 크리스마스도 추석도 혼자 일했다. 미수가, 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다. 그래서 차라리 연락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내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몇 주 전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내가 이혼했다고. 고시원에서 산다고. 새벽 시장에서 일한다고. 힘들게 산다고. 그제야 알았다. 내가 틀렸다는 걸. 진실을 말했어야 했다는 걸. 내가 30년간 사기꾼의 딸로 살았다는 걸. 미수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용기가 없었다. 내 행복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너를 더 힘들게 만들었구나. 미수가, 이 편지와 함께 내 유산을 너에게 남긴다. 5억 원이다. 30년간 모은 전부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서 모은 돈이다. 그리고 차용증도 함께 보낸다. 강태수가 직접 쓴 차용증. 법원 공증까지 받은 것이다. 이걸로 내가 당당하게 돈을 받아내거라. 30년 전 원금과 이자를 다 받아라. 그게 내 권리다. 미수가, 너는 아무 잘못도 없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부모님을 위해. 너 자신은 뒷전이었지.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라.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 미안하다, 미수가. 그리고 사랑한다.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2024년 2월 14일, 아빠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이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아빠. 30년간 오해했습니다. 아버지를 사기꾼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30년간 혼자 외국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딸을 위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셨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남의 나라에서 외롭게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봉투 안에는 법무법인 서류도 들어 있었습니다. 유산 상속 통지서. 5억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절차를 밟으면 한 달 안에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노란 봉투. 봉투를 열었습니다. 30년 된 낡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차용증. 본인 강태수는 박철수 씨에게 금 5천만 원 정을 차용하며 199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1994년 11월 5일 차용인 강태수. 강태수의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법원 공증 확인 도장도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구나.
30년간 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사기꾼으로 몰았습니다. 제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분노는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야. 내 것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당당하게 살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박미숙, 이제 시작이야. 저는 시장 일을 그만뒀습니다. 사장님께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할 일이 생겼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무법인에 전화했습니다. 유산 상속 절차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2주 안에 입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준비했습니다. 법률책을 샀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차용금 소송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상담을 여러 곳 받았습니다. 30년 전 차용증이라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법원 공증까지 받았다면 완벽한 증거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법정 이자율로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대략 얼마나 될까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원금 5천만 원 30년 법정 이자율 연 5%로 계산하면 대략 2억 원 정도 됩니다. 2억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소송 걸면 얼마나 걸리나요? 협상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승소 확률은 99%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2주 후 5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저는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깔끔한 오피스텔을 월세로 얻었습니다. 30평,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월세 150만 원.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돈이었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 저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30년간 제대로 된 옷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세일 코너, 할인 매장만 다녔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10,000원짜리 티셔츠, 20,000원짜리 바지. 그게 제 옷장의 전부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백화점 명품 코너로 갔습니다.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장이요.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걸로요. 이쪽으로 오세요. 검은색 정장, 베이지색 코트, 가죽 구두, 명품 가방. 하나하나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입어봤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이거 다 주세요. 네. 다요? 네. 포장해 주세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400만 원. 예전 같았으면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미용실이었습니다. 강남에서 유명하다는 곳이었습니다. 예약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10년은 젊어 보이게 해주세요. 완전히 바꿔주세요. 원장이 웃었습니다. 맡기세요.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염색을 하고 파마를 했습니다. 피부 관리도 받았습니다. 눈썹 정리, 얼굴 마사지, 105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회색빛 머리는 고급스러운 갈색으로 물들었고 푸석했던 피부는 촉촉하게 살아났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빛도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에 지친 눈빛이 아니라 날카롭고 당당한 눈빛이었습니다. 우와, 완전 달라지셨어요.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박미숙, 이제 시작이야. 복수의 시작이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명함을 받았던 김 변호사였습니다. 박미숙 씨 오시는군요. 많이 달라지셨는데요. 신경 쓴 거예요. 변호사님, 바로 진행하고 싶어요. 차용증 가져오셨나요? 저는 차용증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내용 증명 발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쓸 건가요? 일단 협상을 제안하는 거죠. 소송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7일 안에 2억을 상환하라고 통보합니다. 안 갚으면 소송 제기한다고요. 좋아요. 진행하세요.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인 강태수, 주소 서울시 강남구. 제목 차용금 반환 청구. 발신인 박미숙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994년 11월 5일자 차용증에 근거하여 원금 5천만 원 및 30년간의 법정이자 1억 5천만 원, 총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본 통지서 수신 후 7일 이내에 상환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차용증 사본, 법원 공증 확인서. 발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의 반격이었습니다. 3일 후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미숙 씨. 남편, 아니, 이제는 남남인 강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들춰내다니.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차용증이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미쳤소? 지금 나한테 2억을 내라고? 당장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일주일 드릴게요. 못 구하시면 소송 걸겠습니다. 당신이 누구 돈으로 그 집에서 살았는데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먹여 살렸잖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버지 돈으로 시작한 사업 아닌가요? 제 아버지한테 5천만 원 빌려서 사업 시작하고 30년간 안 갚으셨죠? 그리고 제 아버지를 사기꾼으로 몰았죠? 그건 강태수 씨, 증거는 다 있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미숙 씨, 제발. 협상합시다. 2억은 너무 많소. 5천만 원, 아니 1억까지는 안 됩니다. 2억이요. 법원이 인정한 금액이에요. 미숙 씨, 만나서 얘기합시다. 제가 장소 보내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 목소리만 들어도 주눅 들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베이지색 코트를 걸친 모습, 단정한 단발머리, 명품 가방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강태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미숙 씨, 앉으세요. 강태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제 변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그렇죠. 그래도 1년 만이니까요. 대체 무슨 돈으로 이렇게 고시원에서 산다고 들었는데. 제 아버지 유산이요. 강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2달 전에요. 30년간 미국에서 혼자 고생하시다가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읽어보세요. 이게 뭔데? 진실이요.
강태수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읽는 동안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를 사기꾼으로 몰았죠? 30년간 저를 속였어요. 아버지 돈으로 사업 시작해서 부자 됐어요. 미숙 씨, 그건 오해요. 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닥치세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고함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당신 말만 믿고 살았어요. 아버지를 의심했어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실은 당신이 사기꾼이었어요. 그건 2억 원 일주일 안에 주세요. 아니면 소송 걸겠습니다. 미숙 씨, 지금 당장은 현금이 없소. 회사 사정도 안 좋고. 시간을 좀. 일주일이요.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제발. 한 달만. 그럼 당신 회사 평판이 어떻게 될까요? 장인 돈 빌려서 안 갚은 사기꾼이란 소문 나면 거래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강태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미숙 씨, 제발 이러지 마시오. 그리고 강태수 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만날 땐 법정에서 만나요. 그때는 판사님 앞에서 뵙죠.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강태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참. 그 젊은 여자친구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곧 당신이 무일푼 될 거라고요. 저는 돌아서서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오후 3시경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 지원이야. 딸이었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원은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맞아? 그래, 나야. 들어와. 지원은 오피스텔 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넓은 거실, 햇빛이 가득한 창문. 고급 가구들. 여기가 엄마 집이야? 고시원에서 산다고 들었는데. 한 달 전에 이사 왔어. 어떻게 이런 곳을. 돈이 어디서. 지원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놀람,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 외할아버지 유산 받았다고. 그리고 아빠한테 돈 받으려고 한다고. 그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방에서 커피를 내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빠는 지금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은데 2억을 어떻게 구해? 거래처들도 소문 듣고 떠나고 있대. 지원아. 저는 커피를 내려놓고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차용증이 있어. 내 아빠가 직접 쓴 거야. 30년 전에. 그게 30년 전 일이잖아. 지금 와서 왜 그래? 그냥 넘어가면 안 돼. 30년 전이라고 없었던 일이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착하고 순했잖아. 왜 이렇게 변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원아, 진실을 알려줄게.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읽어봐. 뭔데? 나 바빠서. 읽어.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원은 마지못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내 외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가 외할아버지 돈을 안 갚고 사기꾼으로 몰았다고. 그래. 그래서 내 외할아버지는 30년간 미국에서 혼자 사셨어. 딸이 행복할까봐 연락도 안 하시고 하루 10시간씩 남의 집 설거지 하시면서.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아빠가 그렇게 말해서. 알아. 너도 아빠 말만 들었으니까. 미안해, 엄마. 내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 엄마가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돈만 쓴다고. 지원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28살 성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용서해줘. 나 정말 나쁜 딸이었어. 엄마가 고시원에서 산다는 것도 알았어. 그런데도 찾아가지 않았어. 아빠 편만 들었어.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넌 몰랐던 거야. 이제 알았으니 됐어.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혼자서. 이제 괜찮아. 엄마 이제 괜찮아. 그날 저는 딸과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딸과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와 딸로서가 아니라 여자와 여자로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태수는 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제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습니다. 미숙 씨,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시오. 제발. 안 됩니다. 약속은 일주일이었어요. 지금 회사 사정이 정말 안 좋소. 거래처들이 다 떠나고. 2억을 당장 어떻게.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소송 들어갑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소장 제출하겠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강태수 사장, 장인 돈 30년간 안 갚아 유명 기업인 차용금. 소송당해 장인을 사기꾼으로 모는 배은망덕한 사위. 기사도 났습니다. 지역 신문이었지만 곧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졌습니다. 강태수의 회사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수 사장이랑은 거래 안 합니다. 돈 문제로 소송까지 당하는 사람이랑 무슨 사업을 해요? 믿을 수 없어요. 장인 돈도 안 갚는 사람한테 우리 물건을 외상으로 줄 수 있겠어요? 설상가상으로 세무조사까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제보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게 발각되었습니다. 30대 여자친구 최서연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얻어준 돈. 해외여행 경비. 모두 회사 돈이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강태수 씨,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회사 자금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네요. 형사 고발 대상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태수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회사 장부, 통장 거래 내역, 최서연 명의의 아파트 계약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미숙 씨, 1차 변론이 끝났습니다. 강태수 씨 측에서 항변할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조만간 판결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 후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 박미숙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강태수는 원고에게 금 2억 원 및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 저는 법원 복도에서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아빠, 이겼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왔습니다. 강태수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4세 여자친구 최서연. 그녀는 강태수의 재산과 지위를 보고 만난 여자였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아파트. 그 모든 것이 좋았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강태수가 재산을 잃기 시작하자 그녀는 태도가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두 사람. 서연아, 미안해.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이번 달 생활비를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 얼마나요? 절반 정도. 최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절반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요? 조금만 참아줘. 금방 나아질 거야. 오빠, 나 생각 좀 해봤는데. 최서연이 핸드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우리 결혼은 좀 천천히 하자. 오빠 상황 안정될 때까지. 서연아, 무슨 소리야? 내가 이혼까지 했잖아. 우리 곧 결혼하기로 했잖아. 그게. 오빤 지금 빚도 많고 회사도 어렵고 소송도 지고. 나는 안정적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서연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그건 고마워요. 근데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34살인데 이제 결혼 서둘러야죠. 그럼 나랑 결혼하면 되잖아. 오빠는 이제 별로예요. 차갑게 말하는 최서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나 먼저 갈게요. 그리고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서연아. 강태수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사람들 쳐다봐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강태수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서연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강태수는 식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식어갔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아내도 재산도 사랑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숙 씨, 나 망했소. 회사도 넘어갔고 여자도 떠났소. 이제 아무것도 없소. 그래서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당신 아버지한테도 당신한테도. 30년 늦었어요. 제발. 소송 취하해 주시오. 2억은 못 줘도 분할로라도. 10년 동안 갚을게요. 안 됩니다. 판결 난 거예요. 일주일 안에 안 주시면 재산 압류 들어갑니다. 미숙 씨, 나한테 남은 게 이 집밖에 없소. 이것마저 빼앗아가면 나는 거리에 나앉는다고. 강태수 씨,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뭘 느꼈는지 아세요? 당신이 저한테 이혼 통보했을 때 5천만 원만 덥석 주고 쫓아낼 때 뭘 느꼈는지 아세요? 절망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왜 나는 이렇게 버림받아야 하나? 그 느낌 아세요? 미안하오. 이제 당신이 느껴보세요. 내가 느꼈던 그 절망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 준혁이야. 아들이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은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수염도 나 있었습니다. 준혁아, 들어와. 엄마. 준혁은 현관에 서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앉아. 준혁은 소파에 앉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 엄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했어요. 엄마가 돈만 쓰고 벌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엄마가 뭘 해준 게 있냐고 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누나한테 들었어요. 외할아버지 편지. 그리고 아빠가 한 일들. 아빠가 외할아버지 돈 빌려서 안 갚았다는 거. 외할아버지를 사기꾼으로 몰았다는 거. 그래. 엄마,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아빠 말만 듣고 엄마를 믿지 않았어요. 엄마가 30년간 우리 가족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몰랐어요. 준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26살 아들이 제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차려준 거.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준 거.
학교 갈 때 도시락 싸준 거. 제 대학 면접 때 새벽부터 교복 다려준 거. 다 기억나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니까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돈 벌어오는 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준혁아,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고시원에서 산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새벽 시장에서 일한다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모른 척 했어요. 준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후회해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이해해. 엄마, 사랑해요. 진짜로 사랑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도 사랑한다. 그날 밤 준혁은 제 집에서 잤습니다. 어릴 적처럼. 26살 청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6살 아이 같았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강태수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강남에 있던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수입차도 압류되었습니다. 회사 지분도 일부 압류되었습니다. 2억 원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5억과 합쳐 7억 원. 58세 여자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미숙 씨. 완벽한 승리입니다. 김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승리라.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승리인가요? 물론이죠. 돈도 받으셨고 명예도 회복하셨잖아요. 강태수는 이제 재기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복수는 그래요. 해내고 나면 허전해요. 분노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공허함이 남죠.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 돈으로 뭘 하실 건지, 어떻게 사실 건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차례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제 권리를 찾았어요. 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행복하세요, 박미숙 씨.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지? 나는 뭘 하고 싶지? 58년을 살았지만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30년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고 제 꿈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강남의 조용한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지? 나는 뭘 좋아하지? 골목 끝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해피카페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느낌의 간판이었습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카페 안에는 50대, 60대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도 남편 때문에 이혼할 뻔했어. 맞아, 우리 세대는 다 그래. 참고 살았지. 이제는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야 해. 우리 인생도 소중한 거야.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60살이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기가 코를 스쳤습니다. 편안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정다운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다.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힘든 여성들이 모여서 위로받고 서로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간. 나이 들어서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공간. 다음 날부터 저는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간 준비했습니다. 강남 어느 동네의 상가를 얻었습니다. 월세는 300만 원. 부담되는 금액이었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따뜻한 베이지색 벽, 부드러운 조명, 편안한 소파. 여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책장을 만들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책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기계발서, 에세이, 법률 상담책, 요리책, 건강 관련 책들. 또 한쪽에는 작은 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 힘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메뉴도 신경 썼습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건강차, 수제 케이크, 샌드위치. 중년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들. 가격도 착하게 정했습니다. 커피 한 잔에 4,000원. 대기업 카페보다 저렴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오래 고민했습니다. 다시 나를 위해. 아버지 편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다시 시작한다. 나 자신을 위해 산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개업 전날 밤, 저는 카페 안을 혼자 걸어 다녔습니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주신 돈으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거예요. 저처럼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개업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지원은 큰 꽃바구니를 들고 왔고 준혁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제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얘들아. 오전 10시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60대 아주머니였습니다. 여기가 새로 생긴 카페구먼요. 간판이 예쁘던데. 네, 어서 오세요. 오늘 개업이에요. 그럼 첫 손님이네. 축하해요. 아주머니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책장의 책들을 구경했습니다. 책도 많네. 읽어도 돼요? 물론이죠. 편히 읽으세요. 잠시 후 아주머니가 조용히 우는 걸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그냥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마음이 편해지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주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요.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30년 살았는데 이혼했어요.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주머니가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다시 일어섰어요. 58살에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시작했어요. 58살에요? 저도 비슷한 나이인데. 카페는 점점 입소문을 탔습니다. 몇 달 후 카페에는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나를 위해 카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매일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매달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여성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쉼터 기부금, 무료 법률 상담 비용, 창업 자금 지원. 어느 가을날 저녁 카페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카페 1주년 기념이었습니다. 지원받은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숙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혼 소송에서 이겼어요. 제 카페도 다음 달에 열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아빠, 보고 계시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딸이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요. 제 힘으로 서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돕고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원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요? 외할아버지 생각. 외할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30년간 혼자 고생하시면서도 엄마 생각하셨잖아요. 그래. 아빠는 끝까지 나를 지켜주셨어. 준혁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진짜 멋있어요. 존경해요. 58살에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저는 두 자식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돌아와줘서. 너희가 제 편이 돼줘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태수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미숙 씨. 저는 멈춰 섰습니다.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카페 사업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덕분에요. 미안합니다.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과 장인어른에게 한 짓을. 강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이었습니다. 강태수 씨, 건강하세요. 미숙 씨. 그리고 용서는 못하겠지만 이제 있겠어요. 제 인생에서 당신을 위해 쓸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거니까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걸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고 소중합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